그린 슬리브스는 영국의 민요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하죠. 푸른 옷소매라는 제목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셰익스피어 소설에서도 언급이 될 정도로 오래된 곡인데요. 제목만 들어서는 몰라도 막상 노래를 들어보시면 다들 아시는 곡일 거예요. 이 아기는 누구일까라는 캐롤 버전도 유명하고요. 또 교회에서 성가로 바뀌어져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어디서 이 노래가 들려오면은요, 저도 모르게 눈을 감게 돼요. 이 곡을 듣는 순간만큼은 다른 것에 방해를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래된 곡인 만큼 워낙에 많은 버전들이 존재하는데요. 올리비아 뉴튼 존이 가사를 붙여서 부른 이 버전도 참 좋습니다. 오늘은 이 곡으로 출발을 해볼까요? 3월 24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올리비아 뉴튼 존의 그린 슬리브스 듣고 왔습니다. 아이 좋네요. 김은경님, 민요를 누가 만들었는지 안다는 것도 생소하네요. 우리 민요는 작자 미상이 대부분인데 영국 민요엔 저작권이 있겠군요. 민요의 정의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건데. 민요를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저는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린 슬리브스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 시절에 널리 불리던 노래인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죠.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대단합니다. 이게 시대를 초월해서 이렇게 호소력 짙고, 그래서 많은 올리비아 뉴튼 존을 비롯해서 수많은 가수들이 자기식으로 또 컨버전해서 부르고 있으니까 모든 버전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7290님, 제주도에 쓰는 지용님 목소리 참 반갑네요. 열흘간의 제주도 여행 중이에요. 해변에 앉아서 라디오와 함께 힐링 중입니다. 음악도 좋고 바람도 좋네요. 이야, 부럽습니다. 열흘 동안의 제주도 여행. 해변에 사람은 많이 없나요? 충분히 원하시는 만큼 힐링 충분히 하시고 무사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야기 보내주시면 4부에서 모아서 해볼 거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소니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손예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도 흐리고 저는 지금 매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죠? 아주 지금 15초 전에 네. 150달러 넘었다고 관세 내라고 지금 해외 구매한 거 합산 150달러 넘었다고 문자 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거 내기 싫어서 분명히 제가 한 4일 차를 두고 주문했거든요. 계산 딱 해가지고 150달러 안 넘게. 너무 짧았네. 150달러 왜 넘었지 근데? 안 넘는데. 텀이 너무 짧았네. 진짜? 배송료도 다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배송료 포함 안 하고 원래 가격만 따지는 걸 거예요. 아마 일주일 정도일걸요? 그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데 이렇게 하루에 다 이게 통관이. 진짜 정말 매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웅지도 흐리고 날씨도 많이 흐리잖아요. 으르렁. 근데 거기다가 비 소식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비 소식 있어요. 내일 오후부터 제주와 전남, 경남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또 밤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다들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말 그대로 봄비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이것도 달갑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또 오르나 발표 연기입니다. 지난 21일에 원래 4월에서 6월분에 전기요금 오른다라는 발표가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예. 갑자기 발표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야 될 요금은 오르지 않게 됐지만 또 네. 마냥 좋아하기엔 일러요. 그래서 전기요금 관련 소식들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또 오른다? 네. 그렇군요. 근데 오를 줄 알았어.
오를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 좀 오래됐고 전기요금이 오를 게 불보듯 뻔하다라고 보는 근거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세계 에너지 가격 자체가 상승세고요. 전기를 만들 때 석유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슬슬 오르던 석유값이 올해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재료인 LNG, 액화천연가스의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전쟁도 났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비싼 재료 가격이 최근에 더 오른 건데 우리 방금 얘기한 LNG는 주로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고요. 또 석탄 같은 다른 연료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연료도 그렇고요. 금속도 그렇고요. 네. 지금 알루미늄이 좀 없어요. 맞아요. 난리 났어요 지금. 지금 뭐 정말 다 막혀 있어요, 정말. 이 원자재 사용하는 대부분의 알루미늄 안 들어가는 사실 거의 다 제품이 들어가죠. 드문데 맞아요. 지금 특히 뭐 이제 신제품 내는 이 출시 맞물려 있는 이런 기업들은 지금 비상 났습니다. 맞아요. 비상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자, 한국전력 적자 규모가 작년에 최대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그래요? 네. 찍었어요. 근데 이게 한전은 공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전이 적자 났다? 이거는 곧 우리나라의 적자가 났다. 요 동일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 대부분이 전기 요금을 올리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 올리지 마라고 해서 작년 4월부터 전기 요금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한전은 작년에 역대 최대 규모로 적자를 기록했고요. 예. 이제는 정말 전기 요금 올려야 될 때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예. 사실 전기요금 발표 자체도 좀 늦어졌다고 제가 헤드라인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전 그리고 현 정부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측 이렇게 세 파트의 합이 잘 맞지 않았다. 합이 안 맞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강한데요. 왜냐하면 윤 당선인의 임기는 5월부터긴 하지만 4월 전기요금의 인상 백지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인수위에서 뭐라고 하나요? 전기료 다 오르면 다 오른다라는 입장인데요. 전기료가 오르면 다른 것도 다 오른다. 그렇죠.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힘든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오르면 장바구니 물가 함께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윤 당선인은 그럴 필요 없이 원전을 재가동하고 전기료도 올리지 말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오를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23일 현 정부가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면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인수위가. 그래서 오를 것이 뻔해졌죠. 그렇군요. 헤드라인 하면서 뭔가 열이 식을 줄 알았는데 네. 열이 더 오르고 있어. 왜냐? 제가 해외에서 주문한 게 네. 이게 그 전기 관련한 거라서 리니어 전원이라고 그냥 고품질 아답터 같은 거예요. 아, 네. 전기를 이렇게 정전압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주는. 네. 왜 이게 리니어 왜 분명히 내가 따로따로 샀는데 왜 이게 이제 합산 과세를 왜 내가 아껴보겠다고 따로 샀는데. 따로 샀는데. 알겠습니다. 요번엔 전기 관련된 소식이 아니길 바라면서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공유 킥보드 도로에 세우는 거 그만입니다. 웅디는 길에 걸어다니면서 혹시 킥보드 때문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 있으신가요? 그래 그런 게 문제가 되겠구나. 그렇죠. 그 대신 그건 많이 봤어요. 차 타고 다니면서 도로에 막 그냥 널브러져 있는 킥보드들. 그냥 엉망진창으로. 정말 말 그대로 엉망진창인데 예. 저는 뚜벅이잖아요. 그러니까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잠시 휴대폰 본다거나 멀리 보다가 킥보드 때문에 정말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심지어 뉴스에서도 이 전동 킥보드가 길에 아무데나 널브러져 있어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뉴스에서도 여러 다뤘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서울시에서 요거를 제재를 하겠다라고 나선 거죠. 그렇군요. 네.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네. 길에 그러니까 못 세우게 하겠다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울시가 길에 공유 킥보드를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에는 운영업체들에게 일단 1시간 동안 수거할 기회를 주고요. 그리고 나서 1시간이 지나면 즉시 견인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미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주차하려고 하면 여기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그 방침이 뭐였는데요? 조금 규제가 있긴 했었어요. 일단 예.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그 전엔 아예 없었고요. 아예 없었고. 네, 7월부터 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견인하고 또 해당 업체에 견인료를 부과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거 덕분에 시행 7개월 만에 무단
방치 전동 킥보드의 신고 건수가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업체 자체에서 주차 금지 구역이 모호하고 그리고 견인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이건 좀 힘들다라고 어려움을 계속 호소를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요번에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 게시판만 하더라도 단속을 환영하는 분들의 이 굉장히 강력한 어조에 정말 말씀들이 좀 넘쳐나고 그럴 있습니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어조들을 보니까 다들 화나신 것 같아요. 이게 저처럼 당할 뻔했거나 당하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이거 빨리 단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군요. 어떤 페널티 같은 것도 좀 거론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용자 페널티. 있습니다. 예. 일단 업체는 GPS를 기반으로 반납 금지 구역에서는 반납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고요. 그리고 즉시 견인 구역 내에 주차하는 이용자에게 위반 횟수에 따라서 이용 정지 등의 제재,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를 할 거라고 해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공유 킥보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문제가 나오기도 전에 정답을 보내주는 뭐 허지웅 쇼에서는 익숙한 풍경이죠. 이야, 진짜 대단하시다. 이덕화님 2번 킥보드. 아니 진짜. 박혜리님 아니에요. 잠깐. 아니에요. 나 아직 말 안 했는데. 아니에요. 박혜리님 2번 공유 킥보드. 야, 이거 오늘 진짜 바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이럴 수 없어.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것을 길거리에 무단 방치할 경우 즉시 견인되게 됩니다. 네. 작고 빨라서 젊은 세대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동수단은 무엇일까요? 1번 자전거, 2번 공유 킥보드, 3번 자동차.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추첨 통해서 선물, 커피 쿠폰 다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에이브릴 라빈의 스케이터 보이 그리고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커먼 오버 두 곡 듣고 올게요. 허지웅 쇼. 지금 너무 막히시나요? 지금 너무 뚫리시나요? 여러분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6시 허지웅 쇼. 퇴근길은 허지웅 쇼와 함께. 퇴근길은 허지웅 쇼와 함께. 매일 저녁 6시 매일 저녁 6시 당신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공유 키보드였고요. 자, 선 정답자 1번이란다. 선 정답자 윤정아님, 임유빈님 축하드리고요.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커피 쿠폰 당첨자 이기준님, 황유경님, 장서연님, 노의연님, 9497님 축하드립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자, 오늘 히스토리 월드로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은 역사극장 그래 결심했어 라는 주제로 꾸며볼 건데요.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만 해주시고 썬팀 교수 박광일 작가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역사 속 주인공들이 과거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색다른 이야기를 끌어내보겠습니다. 역사극장 그래 결심했어. 이거 첫 해부터 뭔가 합이 좀 더 잘 맞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힘차게 좀 해주세요. 힘차게 좀. 오늘 이게 좀 마지막 스케줄이시죠? 두 분 다. 그렇죠. 많이 힘이 빠져서 그런 거 아니야?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래야지 말을 하죠. 뭐야? 언제나 이 시간을 지켜주시는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소개를 안 시켜주면은 말을 안 한다고 하는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든 게 다 절차가 중요하다. 절차 프로토콜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뭔가 지금 어떤 사회 풍자적인 말씀이신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풍자신 것 같은데 이 지금? 두 분이 야, 선입견이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 야, 이젠 뭐 과감하게 정치 풍자 영역까지. 그러니까요. 아, 쉽지 그렇군요. 않은데. 이 두 네. 사람이 여기 선입견이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야 이제 앞으로 이제 험난하시겠는데요. 확실히 역사를 하신 분이라 예, 그렇군요. 그런 절차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네요. 그렇죠. 절차가 절차가 중요하죠. 예,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예 그렇게 날선 정치 풍자 많이 부탁드리고요. 방송 오래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고정은 아닌데 어찌 됐든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썬킴 교수님 고정 들어가시나요? 고정하세요 진짜. 우리가 가상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 코너에서 나온 얘기인데 제가 한번 요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요거를 요렇게 역사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뭐 요렇게 뭐 이를테면은 김재규가 암살 이후에 뭐 중종으로 갔다면 그렇습니다. 6번으로 가지 않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코너를 만들어 보자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바로 적용이 됐습니다. 1914년도에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만약에 총격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거. 근데 그래도 1차 대전 터져요. 어찌 됐든 1차 대전은 터지지 않았을까요? 이 그쵸. 경제 불황 때문에. 그러니까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면 한데 그래도 열렸을 것 같아요. 방금 진짜? 네. 대박 아이디어 생각났어. 만약에 오스트리아에서 황태자가 오스트리아 왕립 미술학교에서 미술학도였던 히틀러를 입학을 허가해 줬으면 그러니까 갑자기 순탄해. 인생이 되게 탄탄대로. 그냥 화가가 된 거야. 그리고 막 높은 평가를 받고 막 그림이 막 엄청 비싸게 팔려. 제2의 피카소가 됐어. 인생에 불만이 없어. 그럼 2차 대전은 없는 거지. 그렇구나. 하지만 일본이 일으킨다. 야 이거 전쟁으로. 야 괜찮아. 대박 날 것 같아. 야 이거 허지웅 씨 앞으로 카피라이트 해요 빨리. 요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어떻게 굴러가나 보고 이게 올라가라. 하도록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 이제 근데 이거 출판 및 영화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코너가 되지 않을까. 우리 이거 근데 늘 하던 거예요. 늘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진지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맞아. 사실은 역사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이제 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걸 가지고 나한테 기분이 좋다거나 기분이 나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그 역사 상황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됐다면 하면서 그 어떤 그 기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연성과 필연성을 확인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역사에서 만약 이랬다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만약에 총격을 받지 않았다면 히틀러가 입학을 했다면 그런데도 그 구조가 그대로 2차 세계대전으로 또는 1차 세계대전으로 갔겠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검증 작업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자료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대박일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출판 관계자 여러분들, 영화 관계자 여러분들, 저작권은 허지웅 씨가 있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우리 역사극장 그래 결심했어라는 제목으로 한번 꾸며볼 건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금주령이 실시되지 않았더라면 금주령이 실시되지 않았더라면 일단 그 생각은 듭니다. 뭐요? 알카포네가 부자가 안 됐다. 알카포네는 그냥 시카고의 좀도둑이죠. 그러니까 이게 금주법으로 돈을 버는 거니까. 그다음에 결국은. 헐리우드 무비에서 갱스터 무비가 굉장히 힘이 약했을 거다. 다른 거로 범죄는 또 저질렀을 거예요. 그리고 금주법 갱들을 잡으면서 FBI가 세를 늘린 거기 때문에 FBI도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케빈 코스트너가 언터처블이라는 영화로 대박을 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한번 찬찬히 금주령 자체에 대한 배경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자, 금주령은 1919년도에 미국이 내렸던 그런 법령인데 말 그대로 모든 0.5도 이상의 알코올 음료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조와 판매를 금지했지 마시는 건 돼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집에서 마셔요.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 후보 대통령이었는데 네네. 후보 대통령이 저와 같이 굉장히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 술을 먹고 싶은데 어딜 가냐면은 근처에 있는 워싱턴 DC에 있는 외교 공관에 들어갔어요. 공관에. 대통령 각하, 대통령 거기서 술 드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금지시켜놓고. 여기는 외교 공관이기 때문에 미국 땅이 아니야. 그러면 자기는 뭔가 초대받은 입장에서
가서 마시는 것이다. 난 근데 손님이다. 그 손님이다. 왜 그럼 금주령이 1919년도에 내려졌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추론이에요. 여러 가지 추론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단 미국은 청교도가 건설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순수했던 퓨리탄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딱 1차 대전이 끝난 직후지 않습니까? 네. 그 대부분의 그 맥주는 독일에서 수입을 하던 입장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독일 양조 산업을 붕괴시켜 버리자. 두 번째 추론이고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그 가능성이 있는 건데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이 뭐라고 할까 이제 자본주의 이 재벌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때였어요. 막 카네기 철강공업 등등등. 네. 술을 먹으면 노동자들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재벌들이 욕을 했다. 욕을 했다가 아니라 요구를 했다. 금주령을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월요일에 생산한 미국 자동차는 사지 마라. 부품 한두 개가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숙취 때문에. 그래서 이 미국 재벌 자본주의가 로비를 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노동자들이 숙취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술을 금지시키자.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금주령은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보수적인 접근. 예. 왜냐하면 술에 들어가는 게 곡식하고 과일인데 이게 전부 다 고급품이에요. 지금은 맞아요. 냉장고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 냉장고 없는 시절에 과일이며 곡식은 언제나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주령이라고 하는 게 아까 1차 세계대전 뒤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볼 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술을 안 만들면 이걸 갖고 국수나 쌀을 만들 수 빵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술로 들어가니까 이제 배가 고른 사람이 생긴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그럴 듯해. 맞아, 여기서 아끼고 여기에다가 쓰게 되면 훨씬 더 실용적이야.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술 먹고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술 주정하는 거 보면 보기 싫거든요. 그렇죠, 보기 싫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상하게 흐름을 타게 되면은 되겠네. 해야겠네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극장 취지 살려가지고 만약에 금주령이 안 내려졌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들 크루즈 타고 여행 다니시죠? 네. 없어요. 크루즈가 없다. 크루즈 산업이 발달한 것이 금주령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 뉴욕과 보스턴에 있던 그런 선박업자들이 저기요, 지금 그 내륙 도시 안에서 술 못 드시죠? 배 타세요. 배 타고 공해상 나가가지고 술 드시면 단속 못해요. 공해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나오신 김에 우리 쭉 밑에 내려가서 멕시코 카리브해 한번 도실까요? 그래가지고 크루즈 산업이 그것 때문에 발달을 했고 두 번째 빠라바라 캬바레? 캬바레라니요. 스윙 재즈였어요. 서김 교수님이 하니까 뭐 캬바레 같았는데? 빠바라빠바라 사모님. 이게 스윙 재즈. 그러니까 이제 밀주 술을 마시던 그 바들이 다 지하에 그러니까 숨어 있었잖아요. 예. 그 음산하고 이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 가지고 물론 재즈란 장르는 있었지만 이걸 산업화시킨 것은 밀주업자들이에요. 밀주업자다. 분위기 좀 띄워봐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스윙 재즈고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그 이제 밀주로 수입으로 엄청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우리는 알카포네를 알고 있잖아요. 예, 저도 그냥 알카포네를 알고 있어요. 두 명이 있어요. 한 명 더. 알카포네와 벤자민 벅시라는 시갈. 벅시. 벅시 시갈이라고 기억하시겠지만 91년도에 그 아넷 베닝이 주연했던 영화 벅스 있지 않습니까? 영화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영화의 이게 모티브였기도 하는데 벅시 시갈이라고 우크라이나계 유태인 이민자예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1906년생인데 이제 뉴욕에서 태어나가지고 당시 이제 그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로 쳤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2등 시민인데 러시아계 유대인은 진짜 2등 중에 2등이에요.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벅스 시갈이. 본명은 이제 벤자민 시갈인데 그래가지고 뉴욕에서 이제 그 마피아 갱단에 들어갔어요. 어렸을 때 10대부터. 그때 마침 뭐가 실시됐냐면 금주령이 터진 거예요. 이거다. 돈 벌자. 해가지고 양대 산맥이에요. 정말 떼돈 번 사람이 이제 알카포네와 이제 벅스 시갈인데 이 돈 가지고 뭘 했냐면 실제 만든 회사 이름이 살인 주식회사예요. 살인, 머더 주식회사. 청부 살인. 난 돈만 주면 다 죽인다. 돈 되면 다 한다. 벅시가 본명이 아니거든요. 벤자민 시갈인데 상대편 갱단들이 봤을 때도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벌레 같다고 해서 별명이 벅시 시갈이 된 거예요. 벌레 같다고 해서 벅시야. 그래서 이 밀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벅스 시갈이.
그러니까 이 청취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지만 이게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죠. 금주법 때문에 마피아들이 돈을 버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유통 때문이죠. 유통을 이 깡패들이 마피아들이 장악을 하니까 그 카나다에서 몰래 싣고 들어오는 거죠. 떼돈을 벌어서 벅시 시가리 이거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이제 새로운 또 지부를 만들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마피아 지부. 그렇죠. 오. 지금의 네바다 라스베가스 사막을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일련의 노동자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사막에서?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노동자들이 뭐 하고 있냐고. 마침 그때 이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 정부가 뉴딜 정책. 예. 라스베가스 바로 옆에 후버댐이라고 해서 당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투입된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주변이 사막이다 보니까 뚝딱뚝딱 노동을 한 다음에 와가지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라는 그땐 조그만 읍내 도시였거든요. 네. 멍청하게 앉아있고 마침 그때 네바다주가 미 전국 50개 주 가운데서 가장 못 사는 주였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대공황이고 우리 힘드니까 요걸 해도 좋다. 우리 라스베가스는 도박을 합법화하겠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그 1931년도 일이거든요. 그 라스베가스라는 조그만 도시를 지나가면서 벅시시가 머리에 네바다주는 도박이 합법 그리고 저기서 월급을 받았는데 할 거 없이 빈둥빈둥 노는 눈먼 노동자 돈 그렇지. 딱 머리에 합체가 된 거야. 카지노 여자 여기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사업을 라스베가스에 시작을 했는데 그 밀주에서 번 돈 가지고 여기 또 여자가 등장해요. 아넷 베닝이. 영화 속에서 버지니아 힐이라고 해가지고 예.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예. 이 여인을 만나고 벅시 시갈이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 여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해요. 그래서 이 벅시 시갈도 마피아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상급 마피아에게 돈을 600만 불을 빌려요. 내가 여기다 카지노를 짓겠다 해놓고 카지노를 짓는 그 목적이 버지니아 힐한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버지니아 내가 라스베가스라는 동네에서 처음 카지노를 열면 네 별명으로 이름을 짓게. 버지니아 힐의 별명이 플라멩고였거든요. 다리가 길다고 해서. 예. 진짜? 그러면 내 이름으로 카지노 열어줄 거야? 그럼 첫 번째 카지노는 플라멩고로 짓겠어. 그 아름다운 아네트 베닝의 목소리가 똑같지 않나요? 워렌 베티도 해볼까요? 내가 그러면 버지니아 힐로 해줄게. 하여간 원래는 1946년 5월에 오픈을 해야 돼요. 그 플라멩고라는 카지노가. 근데 너무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버지니아 힐한테 자기의 업적을. 그래서 5개월 전 완공도 되기 전에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돈 대준 마피아들이 다 몰려왔겠죠. 구경하러. 오니까 사방천지 못 천지고 아직 옆에 뚱딱뚱딱 공사하고 있고 누가 카지노 하러 오겠어요? 쫄딱 망한 거예요. 그게. 이 버지니아 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버지니아 힐은 벅시 시갈의 돈 200만 불을 들고 또 오스트리아로 도망가 버려요. 안 됐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마피아는 쟤는 안 되겠다 해서 자기도 스나이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스나이퍼에 의해서 암살당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벅시 시갈이 추진했던 그 플라멩고 호텔은 문을 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카지노의 캐피탈 수도인 라스베가스가 건설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만약에 그 이제 밀주 이 수입 뭐 이 비즈니스가 없었다면 금주령이 없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윙 재즈도 없고 그다음에 크루즈 산업도 없고 마지막으로 지금 라스베가스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렇게 대규모 그 조직화된 깡패들도 언젠간 생겼겠지만 저렇게 급속하게 미국 역사에서 굵직하게 등장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 술을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만 했던 건 아니고 고대 중국부터 해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했었고 네. 많이들 했었지만 늘 결과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술은요 예. 못 끊어요. 이거는 이제 서희 교수님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서희 교수님이 굉장히 재밌게 설명해 주신 그 라스베가스의 탄생. 요 라스베가스의 아버지들, 요거를 만든 요 도시를 만든 아버지들의 말로는 영화 대부 2를 보시면은 생생하게 재미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연결해 가지고 벅시 보시고 대부 2 보시면은
시간상으로 쭉 연결되니까. 그렇죠. 이번 주말에 그 벅시라는 영화 보시면 라스베가스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예. 아실 거예요. 아 예. 이렇게 보는 것도 재미예요. 재미예요. 예. 이거 괜찮네. 이렇게 괜찮지? 설명하고 영화 한 편 소개해드려요. 또 아이디가 나왔어.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 이 역사극장 잘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역사극장 우리 3부에서 이어서 가볼 거고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미국 서부 네바다주에 위치한 도시로 카지노와 호텔이 즐비한 이 도시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산타바바라, 2번 라스베가스, 3번 샌프란시스코. 방금 얘기해서 근데 그렇죠. 힌트가 필요할까? 네. 리을로 시작하죠. 리얼로 누구네 시작하는군요. 시옷으로 시작하고.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의 OST에서요. 스팅의 엔젤 아이즈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박광일 작가, 손김 교수 두 분 모시고 역사극장 그래 결심했어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함께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역사극장 그래 결심했어 가볼 텐데요. 자, 이번 주제는 어떤 걸까요? 642년 영계소문이 쿠데타를 실패했다면 연계 소문이 쿠데타를 실패했다면 이상한 소문이 났겠지 그럼. 그렇죠. 연계소문이 정권을 못 잡았겠죠. 그랬구나. 연계 소문 말고 다른 소문이 났겠구나. 이상한 소문이 났겠지. 그렇구나. 그렇죠. 역시 썬킹 교수 국사는 잘 모르는 걸로. 아니요. 탁월한 해석이에요. 연시냐 연계시냐를 놓고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연시 아니에요? 이름이 개소문이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연계일 수도 있으니까 을지문덕처럼 두자성일 수도 있고 그 실제로 두자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장손무기 뭐 이런 그렇긴 식으로. 하죠. 그러면 그 아들내미 그 배신자 연남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면서 예. 이제 연은 이제 이연이라고 해서 이제 당 고조 이름하고 같으니까 피해서 첫남생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성씨가 연씨였구나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한 겁니다. 그게 사료가 많지 않으니까. 아무튼 그러면 연계 소문의 쿠데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642년이 보통 우리가 국사 시험에 안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땅 공을 맞아가지고 다른 공을 쳐서 다른 공을 맞아가지고 연쇄 효과가 일어나는. 그거를 전문용어로 쓰리 쿠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걸 일부러 역사의 쓰리 쿠션. 제가 일부러 그걸 피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그거의 어떤 그 공격 포인트는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백제의 신라 정벌이에요. 백제 신라 정벌.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세에 있었던 백제가 의자왕이 즉위하고 나서 갑자기 힘을 내가지고 윤충을 통해가지고 그 대하성을 점령해버리고 거기에 있었던 김품석을 처형을 합니다. 의자왕이 아직 총명했을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초기예요. 즉위한 지 1년밖에 안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김품석의 부인이었던 고타수까지 죽이는데 문제는 이 고타수가 누구냐면은 김춘추의 딸입니다. 김춘추의 딸이다. 태종무열왕이 되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눈물도 못 흘렸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 딸이. 그러니까 사이가 죽은 건 뭐 크게 상관없는데 김품석이 사실은 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좀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고타소가 죽었다는 얘기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선동여왕한테. 저 뭔가 이 돌파구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대하성까지 뺏겼다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천 올 거고 얼마 지나서 경주까지 오니까 신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제가 굉장히 지금 삘 받았어. 지금 굉장히 공세를 밀어붙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김춘추가 그러면은 나 외교하러 어디로 간다? 여태까지 교류 없었던 고구려로 간다. 고구려로 가보자. 그래서 고구려가 조금이라도 백제를 통제를 해준다면 신라는 살아날 구멍이 있다. 라고 고구려로 간 그때 고구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연개소문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먼저 몇 달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연개소문의 쿠데타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당시 이제 영유왕을 포함한 구귀족들 100명을 기습을 해서 죽입니다. 100명이나. 네. 그래서 고구려 귀족이 얼마 되지 않아요. 야.
그러니까 100명을 죽였다는 거는 거의 다 죽인 거야 그러면? 한 30살 이상은 다 죽였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30살 이상을 다 죽였다고? 아니, 네, 그러니까 장년 이상은 다 죽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노인네들을 귀족 중에? 귀족 중에. 그때 평균 연령이 30살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 40살, 50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정권이 계속 갑자기 젊어진 거예요. 한 세대를 절멸시켰구나. 네, 그런 상황이었고 중요한 거는 그 핵심에 있었던 612년 살수대첩 직전에 평양성 전투를 이끌었던 건무가 당시 영유왕이었었는데 예. 이 영유왕까지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영계소문이 정권을 잡았는데 보통 알려지기로는 영유왕이 당에 대해서 굴욕 외교를 하니까 강경파였던 영계소문이 그거 못 참아서 보통 이제 군인들이 쿠데타 할 때 그런 식의 이유를 들죠. 무슨 말이냐라고 했지만 사실은 영계소문이 너무 우락우락 하니까 영유왕 쪽에서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누르려고 했구나. 그래서 먼저 치려고 했는데 그 정보가 영계소문한테 들어갔던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역공을 당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사단이 난 건데. 근데 무슨 쿠데타를 어떻게 준비를 했길래 하룻밤 만에 100명을 죽일 수가 잔치에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잔치에. 그래서 일거에 사람들을 보내서 죽이는 방식을 대단하구만. 썼습니다. 삼국지 같다. 네. 1차 왕자의 난 또 하룻밤 사이에 다 죽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공민왕이 기철을 죽일 때도 그런 방식으로 죽였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죽이고 났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쿠데타가 되니까 뭔가 성과가 필요한 거예요. 성과가 필요하다. 성과가 필요한데 마침 그때 누가 왔냐면 김춘추가 올라온 거죠. 우리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너희가 예전에 우리 수나라랑 전쟁할 때 그 빼앗아갔던 중령 이북의 땅 다 내놔. 신라 영토의 3분의 1을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김춘추가 뭔 말이냐. 난 도움을 청하러 왔지 난 땅을 바치러 온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감옥에 갇히는 굴욕까지 겪으면서 토끼와 거북이 얘기까지 하면서 겨우겨우 신라로 귀환을 합니다. 김춘추가 지도를 딱 펼쳐놨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원하는 걸 얻지도 못하고 돌아왔군요. 그렇죠. 그리고 욕만 먹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신라에서는 김춘추에 대해서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고구려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위상이 굉장히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펼쳐놓고 백제는 우리를 공격해. 고구려는 지금 말도 안 통해.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일본? 당나라로 가죠. 당나라. 당태종한테 갑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 비책을 하나 들고 가죠. 제가 알고 있기로 고구려 못 치는데 제가 이 방법을 쓰면은 칩니다. 당나라 너희들이 고구려 먹을 수 있게 해줄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왜 못 쳤는지 아마 거기서는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은 둘이서 어깨를 돌리면서 이러면서 들어갔다까지만 나오지 그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이후에 이제 그 전쟁이 어떤 거였는지는 우리가 660년 전투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먼저 백제 치고 그다음에 그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식량을 보낼 수 있는 선을 확보한 다음에 병참선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평양을 직공하는 그 방식이었거든요. 나당 연합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방식을 썼던 건데 문제는 이제 그때 당태종이 645년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예요. 안시성 전투를. 자신감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을 때. 그래서 일단은 김춘추의 안을 받아들였지만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시성에서 패배하고 돌아가게 되니까 그 전략을 나중에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영계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안 왔다면은 영유왕이 그대로 집권을 했다면 그렇다면은 영유왕은 굉장히 합리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면은 신라를 도와줬을 것이다. 김춘추에 대해서 아마 이런 정도 액션은 취했겠죠. 김춘추의 면목을 살려주는 정도의 액션은 취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그 액션을 취해주면은 백제가 좀 뜨끔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시 약간 정립하는 그런 상황. 어차피 그 당시 고구려는 신라보다는 백제가 조금 더 위험하다고 봤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645년에 왜 요동성이 깨졌고 왜 건안성이 깨졌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아까 그 지배층 대부분이 몰살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지방에 있던 귀족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귀족이 우리 일가 우리 친척들을 영계소문이 다 죽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예전에 그 수나라랑 전쟁을 할 때는 그들이 하나로 모여서 그래서 요동성 위험하다 그러면 군사들이 다 요동성으로 오고 그다음에 건안성이 위험하다 그러면 건안성으로 왔는데 이 상황 자체가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필산 전투라는 그래서 당나라가 안시성에 들어오기 직전에 고구려가 보낸 15만 대군을 물리쳤던 전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던 대장들이 고현수 고혜진인데 얘네들이 애송이에요.
전략을 못 펴니다. 그 전에 고구려 장군들이라면 당태종이 어떻게 접근할 거며 이세적이 어떻게 들어올 거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싸웠을 텐데 그냥 들이밀다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구만. 그러니까 결국은 645년 전투도 사실은 위험하게 만든 게 영계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계소문은 실제로 쿠데타를 일으킨 그 다음 해에 바로 당나라로 조공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당나라에서 가장 밀고 있었던 게 도교였거든요. 네. 그 도교의 도사들을 받아들입니다. 아 도사를 또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호적인 제스처를 계속 취했던 거죠. 영환도사. 그렇죠. 영환도사 도교 도사잖아. 그렇죠. 그러면 똥똥 당신랑 같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사들을 받아들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강경파라는 내용들도 사실은 맞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집권이 이른바 1인 독재가 돼버렸죠. 연개소문이 그렇죠. 독재자죠. 그러니까 그 연개소문이 죽으니까 666년에 죽으니까 공백이 생기지. 공백이 그 아들들 동생들까지 난리가 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성에서 진짜로 4분 오열돼서 아이고. 고구려가 있는 그대로 싸워도 당나라랑 맞서서 싸울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당이 고구려를 침략하는 방법, 나당 연합군을 만들어 준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고구려의 분열, 이 모든 것들이 642년 영계소문의 쿠데타와 연결이 되어 있다. 자, 근데 이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이때 결국 이제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으면서 당나라한테 부탁해서 너희 고구려 먹고 싶잖아. 먹을 수 있게 도와줄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삼국 통일까지 이어지는 건데 요때 신라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고구려 백제하고는 아주 그 요만큼의 민족 의식도 공유하는 게 없었던 건가요? 민족 의식이라기보다는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은 있었을 걸로 보여요. 근데 어떻게 당나라한테 그런 걸 부탁하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국하고 예. 북한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아. 지금 후대에 한 50년, 100년 뒤에 사람들이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주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소원하다고 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민족 의식이 있을 텐데. 민족 의식이 있지. 그리고 둘이 서로 하나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하지만 왜 밉지. 사사건건 싸우지?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말이 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라는. 그래서 사만 일통로는 내세우지만 저들이 우리의 통합 대상이긴 하지만 우리의 적과 친구라는 것에서 볼 땐 적에 더 가깝다는. 너무 명쾌한데? 네. 그러면은 그런 건가요? 이 구도에서 당나라는 아주 그냥 비유를 하자면 딱 꼭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미국 같은 거고 이 나머지 이제 백제와 신라는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유를 하자면 사실은 일제강점기 일본에 더 가깝죠. 일제강점기 일본.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그렇구만. 이 고구려의 말로가 끝이 엔딩이 굉장히 비참하다기보다 열받잖아요. 많이 열받지. 연개소문 죽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고구려를 망친 것은 연개소문의 큰아들 연남생이지 않습니까? 연남생. 네. 연남생이랑 남건이랑 남산이랑 그렇죠. 셋이. 셋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열받아가지고 큰아들, 여러분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분노주의보. 왜? 연개소문의 큰아들인 연남생이 당나라로 가가지고 군대를 달라. 내가 고구려 지리를 다 아니까 내가 고구려를 망하게 해주겠다. 아하. 해서 자기가 앞에 총 대장이 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그렇죠. 연남생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아 연남생이 지금 아직 살아 있어요? 누가 살아있다고 드라큘라인가요? 연남생의 무덤이 예. 중국 낙양에 있어요 지금요. 아 낙양. 낙양에 그 차로 유명한. 차. 그렇죠. 낙양에 그 당나라의 고위 대작들, 이 귀족들이 묻혀 있는 능 있거든요. 거기에 딱 정말 허위호식을 누리고 나라 팔아먹고 중국의 귀족으로 당나라의 귀족으로 살다가 편하게 죽었어요. 근데 묘도 거기에 이렇게 잘 묻혀져 있고. 천남생 묘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묘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발견이 돼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 근처에 또 누구 묘 있는 줄 알아요? 의자왕. 아 의자왕도 거기 있어? 의자왕도 끌려갔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상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심스러웠던 게 당은 다른 나라를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면 전쟁에 이기면 예. 그 지역의 핵심이 몇만 명이든 몇십만 명이든 다 이동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기반 자체가 사실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백제도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백제는 이제 신라가 어떻게 하든지 백제는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약조가 된 부분이잖아요. 고구려 예. 땅은 너희가 가져가고 그다음에 옛 백제는 우리가 챙긴다라는 것들인데 그 약조를 깨고 벌어진 게 결국 나당 전쟁으로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은 그 나당 전쟁마저 지키지 못했다면은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서 가장 위험한 전쟁. 예를 들어 임진왜란에 우리가 졌다 그래도 조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병자호란 때 우리가 진다고 하더라도 조선이 사라지진 않아요. 아, 그렇지. 그때 청나라는 조선을 직접 통치할 생각은 없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명나라가 8년 정도 더 있다가 멸망을 하니까 그 명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 그렇긴데 이 시기에 만약에 675년, 676년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졌다면 굉장히 위험했던 거고요. 그래서 신라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선택을 했지만 마지막에서는 목숨을 걸고 결과적으로는 목숨 걸고 지킵니다. 이게 당나라의 굉장한 치욕이었어요. 그래서 역사 기록에 신라에 졌다라는 기록이 중국 역사책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창피해서 다 뺐구나. 다 뺐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는 또 기가 막히게 많이 적었어요. 다른 기록보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 학자하고 한국 학자들하고 보면은 예를 들어 매서성이나 기벌포 갖고 계속해서 싸우는 이유가 그래서 그때 뭐 이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서린기라든지 이런 사람은 딱 그 600 몇 년의 기록이 없어요.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연계소 오늘 해서 이렇게 갖고 청나라 얘기 나온 김에 짧게 또 다른 또 What If 하나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갑니다. 만약에 이모군란 때 고종과 민비가 청나라에 원군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원군을 지원하지 않았다면은 이거 근데 이제 일본의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일단 일단은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90군데가 1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1개월치 월급을 줬는데 반은 모래잖아요. 쌀에 돌 들어가 있고. 그러면 월급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또 민겸호였나요? 선해청 당상. 예. 그 지금으로 치면 국세청 청장이 또 민자영 민씨의 또 오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런 민씨 일가가 나라 재정을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민비가 그 사치로 날려먹은 돈 그 돈으로 다 월급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곳곳에 산천에다가 전부 다 굿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명성황후로 이렇게 그냥 이게 영화나 뮤지컬로 이렇게 널리 미화돼서 알려지고. 내가 조선의 국모다라는 건 나중에 그 창작된 스토리죠. 그러니까 네. 그 이모군란 때 죽어간 군인들만 불쌍하지 이거 참. 그러니까 이모군란 때 어쨌든 간에 이게 배고픈 백성들이 아니 자기 자식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고 있으면 아빠 눈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군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민씨 집안과 이제 고종은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하잖아요. 외세를요.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자긴경 등등등이 3천 명의 청나라 군들을 그냥 산동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청나라 군들을 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 상륙을 해. 그들과 함께 왔던 중국이 연태, 고량주로 유명하죠. 연태 고량주. 옌타이의 쿨리들도 같이 왔어요. 뭐가 같이 상인들, 왔다고? 중국인들. 상인들. 고력이라고 해서 중국 노동자들이거든요. 아니 청나라 군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대부분의 이제 오장경과 따라왔던 그 청나라 군인들은 다 산동반도 출신들이었어요. 고향이. 그리고 같이 따라왔던 노동자들도 다 산동반도 연태 출신들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 조선에 주둔을 하면서 산동반도 고향 음식을 먹었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짜장면이에요. 그래서 산동반점이 많죠. 그래서 이모군란이 없었으면 짜장면도 없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이모군란 때 이모군란이 아니라 이모군란 때 민비와 고종이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들이 안 왔겠죠. 그들이 안 왔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졸업식 때, 입학식 때, 짜장면 못 먹는다. 이사 갈 때 짜장면 못 먹고 순대국밥 먹어야 돼요. 그렇구만. 아빠, 알겠습니다. 오늘 졸업했는데 순대국밥 콜? 근데 누가 근데 짜장면 먹어? 요즘 짜장면 잘 안 먹어. 근데 순대국밥이 1950년대 이후에 나온 국밥이에요. 50년대 이후, 한국전쟁 이후에. 네, 왜냐하면 60년대,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른바 돼지를 양돈 사업을 확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순대국밥을 먹을 수가 없고 설렁탕, 서울에서는 각 지역에서는 이제 국밥. 약간 장국밥. 뭐 알다시피 그 짜장면의 원류가 원조가 이제 짜장미엔이라고 작장면이잖아요. 작장면. 이것이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중국 산동반도에서 특히 연태 지방의 그 지역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음식이 이모군란 때 오장경을 따라왔던 청나라
이 상인들과 노동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다. 그렇구나. 저는 이제 저기 사실은 이모군란 뭐 오장경 얘기하길래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갑신정변 뭐 이렇게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허를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짜장면으로 간다. 짜장면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짜장면이 없었을 것이다. 제가 반전 운동을 잘해요. 대단합니다. 역사의 반전이죠. 충격적인데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요 방금 얘기하면서 언급이 됐지만 요 더불어 가지고 아직도 요즘 우리 민비 얘기 나오면은 명성황후라고 불러주세요. 막 이런 얘기들 나와요. 근데 아니, 이게 역사 이게 용어로 좀 쓸 때 답답해 진짜. 민비는 공식적인 언어고 이게 그거를 역사적으로 훼손하는 언어도 호칭도 아닐 뿐더러 이게 너무 영화나 뮤지컬을 통해서 미화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민자영 씨의 공과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민비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이 잘 안 돼 있고 이게 좀 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나중에 이제 뭐 또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이제 1895년에 시해를 당하는데 1896년에 장례를 한번 치르려고 했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순경왕후였어요. 그런데 고종이 2년을 미룹니다. 그래서 1898년이니까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에 장례식을 다시 한번 치러요. 그러네. 그때 이제 시호를 다시 명성으로 올려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시호도 이제 한 번 바꿨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홍릉을 이제 명성황후의 무덤으로 보는데 나중에 이제 고종이 같이 들어가지만 근데 처음에는 숙릉이라 그래서 동구릉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변화가 있어서 실제로는 이제 고종이 명성황후를 활용해서 어떤 정치적인 그렇지. 활용한 어떤 여러 거지, 가지 사실. 국면들을 전환시키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한 나라가 망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이 민비와 그 형제들이 해가지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짜장면이 안타까운 역사가 짜장면도 있어요.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먹어야 돼. 그렇구만. 오늘 처음 시도해본 역사극장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칠 텐데 어떠셨어요? 연기하는 게 힘든데요. 연기 무슨 연기했는데? 뭘 했어요? 읽을 때. 이러면 코너 자체가 연기돼 진짜. 점점 많은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욕을 한다고요? 요구 제작진을. 알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정답 2번 라스베이거스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거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강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오늘 하루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 보내주신 문자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1756님. 헬스장에서 옆 사람이 러닝머신 속도를 60으로 놓고 달리길래 제가 65로 눕혀서 뛰었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80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2로 올렸는데 결국 속도를 못 따라가서 그만 러닝머신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피식 웃던 그 사람 표정을 잊을 수도 없고 지금 이래저래 너무 아프네요. 너무 위험한 이 경쟁을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옆 사람 속도를 보고 그 경쟁이 붙나?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데. 운동은 진짜 열심히 하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쟁이 붙는 거겠지. 안 다치셨으면 뭐 그냥 웃고 지나갈 일인 거고. 근데 아마 지금 아프신 거는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떨어진 거니까 그냥 이제 근육통일 겁니다. 예, 괜찮을 거예요. 자고 나면 걱정하지 마시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러닝머신 위해서는 경쟁하지 않으시는 걸로. 정말숙님, 남편 친구가 구룡포에서 대선주로 있습니다. 홍게를 많이 잡았다고 택배로 보내줬어요. 지금 홍게 파티 중이에요. 한 박스만 보내도 되는데 많이 먹으라고 2박스를 보내줘서 이웃들에게도 나눠줬습니다. 다리살 빼서 먹고 게 뚜껑에 내장이랑 김 넣고 비벼 먹는데 그야말로 꿀맛이네요. 옹디도 가까이서 한번 나눠드리고 싶은데 아쉽네요. 와, 이게 입에 침이 고여서 다 읽을 수가 없네요. 야, 이거를 우리 정말숙님 이웃분들 정말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야, 진짜 맛있겠다. 홍게를 2박스나. 그 남편 친구분도 아주 그냥 호인이시네요. 아무튼 그 말씀만으로도 참 고맙습니다. 먹은 셈 치죠.
선물 보내드릴게요. 5375님이 청해주신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 듣고 오겠습니다. 6543님이 청해주신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까지 듣고 왔습니다. 고지호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1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기업에 당당히 입사했습니다. 학원이랑 도서관을 오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하더니 결국 꿈을 이뤘네요. 저와 아내는 물론 오랜만에 웃는 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주연아, 취업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이고, 우리 아버님의 사랑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문자였네요. 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딸이 다 커가지고 취직도 하고 뭔가 그간에 그렇게 막 노력하던 게 보답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지켜보게 되면은 이런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7577님, 친구가 버스 운전 시작했는데요. 지난주까지 연수를 하고 오늘부터 운행에 나선 거라 제가 오늘 연차를 내고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학생 때는 매일 버스를 타고 같이 다녔는데 나이가 50 넘어서 친구는 기사님, 저는 승객으로 앉아있으니까 느낌이 묘하네요. 친구가 사고 없이 승객들 잘 모시라고 또 응원 부탁드려요. 이유 뭐 무조건 응원해드려야죠. 우리 7577님의 친구분 버스 운전 빨리 저기 익숙해지셔가지고 매일매일 안전운전 또 건강하게 잘 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우정도 참 좋네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872님이 신청해 주신 K-윌의 말해 뭐해, 0014님이 청해 주신 H의 이전니 듣고 올게요. 내일은 선곡 배틀쇼 난세의 간웅 있는 날이죠.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엔딩송 임현웅님이에요. 오늘 저희 부모님 55주년 결혼기념일입니다. 매번 그냥 지나치다 올해만큼은 꼭 축하를 해드리고 싶어서 문자를 보내요. 시골에서 두 분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더 나이 드시기 전에 해외여행도 꼭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막내 아들이 항상 사랑해요. 조용필의 꿈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참 든든한 아들이네요. 부모님이 이거 들으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아이, 참 좋네요. 임현웅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노래 들으시면서요,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